예, 가정평화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회에 걸친 패밀리 피스 아카데미 때 제가 전속 사회자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단상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가정평화협회가 가정의 가치를 인류 앞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가오는 시대의 변화, 또 앞으로 열려질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이란 그 단어, 말은 여러 차례 들어보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도대체 어떤 시대가 오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시는 게 쉽진 않으셨을 텐데 오늘 제가 조금은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듣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보다 보니까 재밌고 흥미롭기만 한 게 아니라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이 가슴이 좀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경험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함께 경험한 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얼마나 빨리 급속하게 진행됐는가,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계신 가장 어르신 분들은 이 화면에 나온 이게 뭡니까? 이 폰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특별한 좀 부자 같은 분들이 차에다가 이 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소위 젊은 사람들은 벽돌폰이라고도 불렀고요. 벽돌 전화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처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무선 전화기가 시작됐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삐삐죠, 삐삐. 다 사용하셨었습니까? 이 차고 다니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삐삐 신호를 주면 누가 나랑 전화를 하고 싶구나 해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하는 거죠. 이 한때 반짝 만들어졌다가 비운의 역사와 함께 사라진 시티폰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길거리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지금은 공중전화 박스도 길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만 공중전화 박스 옆에 근처에 가면 지금 핸드폰이랑 비슷하지만 그 옆에서만 되는 전화기였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공중전화 박스에 줄 서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줄을 서지 않고 옆에서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혁신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이 부족해서 사실은 조금만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도 전화기가 꺼지곤 했었다고 해요.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 시대를 거치고 나서 핸드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아마 이 앞에 보면 내가 사용했던 폰이 저기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폰들이 나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 폰을 사용하는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다 대부분은 사용하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아마 사용하고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한 10%나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핸드폰이, 이 스마트폰이 또 발전을 해서 최근에 나오는 폰들은 이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 화면이 이렇게 접힙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앞으로 어떤 폰들이 개발이 될지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형국이죠. 자,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저기 나오는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본 기억이 없을 겁니다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모뎀이라는 전화기 선을 이용해서 시작됐던 초기 인터넷의 모습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다음이라고 써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의 초기 버전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군대를 갔다 와서 처음으로 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이 다음을 봤는데 학교에서 여기 아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건데 무료 이메일을 만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갈등했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사기다. 돈 받을 거다 나중에.
무료로 이런 걸 해줄 리가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망설였는데 어느덧 지금은 뭐 모든 일과를 이거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죠. 지금 현재의 다음 사이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뭐든지 알 수 있는 종합 백과사전이 되어 있는 게 이 인터넷입니다. 여기 있는 어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인터넷이 지금은 조금은 익숙해지고 있고 사실은 아직도 어색해서 사용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이미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시대가 빨리 변해버렸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소위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세대부터 인터넷을 사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왔던 세대입니다. 아마 저 뒤편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대에 속하죠. 근데 사실은 이 세대보다도 더 나아가서 요즘은 Z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Z세대는 뭐냐면 아예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터넷과 더불어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그리고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가상세계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세계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이 세대의 잠재의식 속에는 가상세계, 인터넷 속과 현실세계가 그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이 이 현실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친구도 만나고 그 세계에서 모든 내 스스로가 존재하고 있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밀레니얼 세대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세대와 지금 이 Z세대도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을 향한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했다간 틀림없이 실패한다라고 볼 정도로 완전히 다른 시대가 한 세대 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카카오톡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사용하실 거고 이제 뭐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원래 카카오톡이 시작됐을 때는 이건 뭐 10년도 안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메시지 보내는 기능, 우리 전화기에도 원래 있었던 메시지 보내는 기능이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 카카오톡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모든 사업 분야들이 전부 총망라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폰 하나에 들어있는 거죠. 다들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 기억에 TV에서 하는 기상 정보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던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우리의 폰에 날씨 정보들이 들어오고 몇 시에 비가 올 건지, 오늘의 미세먼지 상황이 어떤지, 자외선 상황이 어떤지, 옷은 무엇을 입고 가면 좋은지, 몇 시쯤부터 비가 올 건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 다 사용하십니까? 버스 앱, 버스 어플리케이션 보면 버스가 지금 어디에 있고 몇 분 후에 도착할 거고 심지어 그 버스에 몇 좌석이 남아있다는 것도 지금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몰라서 못 쓰고 있을 건데요. 몇 좌석이 남아있다는 것도 미리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손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놀이 문화에 대해서 잠깐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분들은 이 그림 보면 이건 뭐 하는 건지 다 아시죠? 소위 비석치기라고 하는, 우리 뒤에 있는 젊은 사람들 이거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땅바닥에 있고 발 위에 있고 이 가슴 위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돌멩이에요, 돌멩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하고 놀았습니다. 갖고 놀 게 없으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던져서 맞히고 들고 가서 게임을 했던 거죠. 땅바닥에다가 선을 그어서 밟으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게임을 했었고, 종이란 종이는 다 모아서 딱지를 접어갖고 딱지치기를 하고, 그것도 없으면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전자오락, 이거 혹시 아십니까? 인베이더라는 초기 전자오락입니다. 이것이 오락실에서 갤러그라는 오락이 나왔을 때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 40, 50대 분들은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께 꽤나 많이 혼이 났을 겁니다. 오락실에
빠지게 만들었던 혁신적이었죠. 컬러가 들어오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이 적들이 빙글빙글 날아다니면서 너무나 혁신적인 게임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요,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요즘 아이들이 어떤 오락 게임을 하고 있는지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잠깐 영상을 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거 영화가 아니고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전자오락입니다. 유명한 호날두 선수가 나왔지만 전자오락입니다. 이 게임을요, 오락실에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심지어는 자기의 스마트폰을 들고 이런 게임을 하고 있고요, 단지 컴퓨터랑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 인터넷상에 만나서 이런 게임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단 한 세대 만에 벌어진 변화입니다. 가전제품입니다. 여기 있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 청소기 등 아마 여기 가장 어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편리함을 줬는지 잘 실감을 하셨을 텐데, 뭐 어떤 가전제품이 가장 생활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뭐 세탁기가 도움이 되었다라고도 하고 많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이 사실은 이러한 가전제품은 우리가 기억하는 2차 산업혁명, 즉 전기혁명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준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이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 모든 가전제품, 전자제품에 컴퓨터 인공지능을 연결시킵니다. 그걸 산업진흥화라고도 부르는데요, 인공지능이 들어간 가전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또 한번 보시죠. 제가 특정 기업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이 첨가된 가전제품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공지능 가전에 옳은 생각, 신규가 생겼습니다. 옳은 인공지능 가전은 서로 대화를 합니다. Thank you. 7시 친구를 초대하셨습니다. 루스트림 어떠세요? 즐겨보는 프로그램도 준비해놓겠습니다. 옳은 인공지능 가전은 세상 모든 지식을 만납니다. Thank you. 미세먼지가 많은 시간이거든요. 옳은 인공지능 가전은 스스로 배우고 답을 낸다. Thank you. 거짓말보다 각이었네요. 고민을 다시 학습합니다. 가전에 대한 옳은 생각이 인공지능 가전, 신규를 만듭니다. 옳은 인공지능 가전, LG 신규. 방금 보신 거는 사람들이 가전제품 하나하나에 지정을 해준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가전제품 전체를 연결을 해서 자기들이 날씨를 파악해서 오늘 빨래는 미세먼지가 많았으니까 헹굼을 한 번 더 해야겠다. 오늘 친구가 오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냉장고 안에 지금 어떠한 음식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사용해서 이런 메뉴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러면서 냉장고 화면에 그 메뉴를 만드는 그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 음식 조리 방법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사용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던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이죠. 로봇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아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소위 이족 보행 로봇가 바퀴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두 다리로 걷는다는 것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고, 사실은 좀 가엽게 보입니다만 이런 사실 어설픈 그런 기술의 단계도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로봇의 기술은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이거 사람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전문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사람이 조깅하듯 뛰어다니면서 실제로 걸어가다가 장애물 같은 것들이 나오면 자기가 알아서 피해가고 점프해서 넘어가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족보행만이 아니고요. 소위 사족보행이라고 하죠. 이제 동물처럼 내 다리로 걸어 다니는데 저것이 지금 무선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주변을 학습하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고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곧 상용화를 할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실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외 다른 어떤 집에까지 가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로봇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용화될 바로 전 단계에 있다고 하죠. 근데 이 로봇이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이 이제 로봇 안에 심기기 시작을 하면 로봇이 어느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은 기술자들, 과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라는 것은 시간이 해결하는 거고 인간이 상상하는 대로 상상하는 만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당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우리가 어쩌면 경험했고 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인류의 역사는 상당히 길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특히 지금 모여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생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빠르게 급속도로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 속도를 보면은요, 예를 들면 빅뱅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약 138억 년 전에 우주에서 있었던 대폭발이고 그것에 의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138억 년을 우리가 한번 수치를 너무 이것이 큰 숫자니까 13년 8개월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빅뱅이 13년 8개월 전에 있었다면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어 왔는가를 몇 가지를 추려보면요. 예를 들면 지구의 탄생은 4년 6개월 전쯤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농경사회의 시작, 인류의 농경사회의 시작은 5분 전입니다. 5분 전. 기록된 역사의 시작, 유사 이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건 2분 30초 전이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1차 산업혁명, 기계혁명, 증기기관에 의한 1차 산업혁명은 단지 6초 전입니다. 그리고 이미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인간 최초의 달 착륙 사건은 1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지금 보는 스마트폰은 2015년도에 나왔던 갤럭시 S6라는 폰입니다. 이것이 2015년 4년 전이니까 아마 제 짐작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스마트폰은 이 정도 성능이거나 이거보다 좋은 성능일 거거든요. 얼마 주고 폰을 사셨습니까? 만약에 이 폰을요, 이 성능을 1997년에 똑같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못했을지 몰라도 성능 자체를 1997년도에 만들려고 했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까? 3천만 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3천만 원.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1984년에 만약에 이러한 성능의 기계를 만들려고 했다면 150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61년입니다. 1961년은 사실은 컴퓨터라는 게 개발되기 시작한 건 1950년대부터인데요. 1961년에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성능이 좋다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컴퓨터가 개발됐던 해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방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이것이 1961년도인데요. 만약에 이 1961년도에 이 성능을 만들려고 했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을까? 아까 그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한 것이 1969년입니다. 정확하게 50년 전인데요. 당시 아폴로 개발 계획, 아폴로 11호만이 아니라 달을 가기 위해서 했던 아폴로 계획의 총 비용이 얼마였냐면 우리 돈으로 25조에서 30조 정도입니다. 25조에서 30조. 근데 만약에 61년도에 이 폰을 당시의 기술로 만들려고 했다면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4경 700조 원입니다. 이게 어떤 숫자인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당시에 저처럼 젊은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4경 700조 원짜리를 저희들이 모두가 주머니에 지금 넣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건 2015년이잖아요. 지금 이 폰이 자가용이라면 요즘 나오는 폰은 비행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빠른 시대적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구의 변화입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세계 인구의 변화는 1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18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18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변화의 성장 곡선을 보십시오. 거의 인류 역사 동안 변화가 없다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절벽을 올라가듯이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글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은 21세기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지난 30년간 미래 예측 전문가인데요. 지난 30년간 147개의 예측을 했고 그중에 126개, 86%의 미래 기술을 예측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인터넷이라든가 3D 프린터, 무인차 등을 스스로 개발한 미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특이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이점이 뭐냐면 이 말이 요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이것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 이세돌의 바둑 대결 사건이 있었죠. 기억들 하십니까? 이때 아마 전 세계가 떠들썩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야, 신기하네, 와, 컴퓨터가 저런 것도 이기네, 그 정도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류에게, 특히 과학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인공지능이 바둑을 가지고 인간과 경쟁을 했을까? 그것은 사실은 바둑이라는 것이요, 지금 그림이 잘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둑이 한 수 이렇게 두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한 수를 둘 때마다 가능성이라는 그 확률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바둑 한 게임을 할 때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 경우의 수가 많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2.6 곱하기 10의 845승.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리 컴퓨터가 머리가 좋아도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관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간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 하지만 도전을 한 겁니다. 이때요, 전 세계 바둑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학자들, 이 알파고를 개발한 기술자들마저도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기억하십니까? 5경기를 했는데요.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전부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네 번째 경기에서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세돌이 신의 한 수라고 불리우는 너무나 유명한 한 수입니다. 끼워넣기 기술하고, 바둑 두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걸 통해서 알파고를 이겼어요. 최고의 기계와 신의 노름판이라고 불리우고 78수였는데 이세돌이 그 경기를 이기고 나올 때 표정을 너무나 멋있는 인류의 승리라고, 조금 전만 해도 당연히 사람이 이기지 그랬는데
인간이 기계를 이겼다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인류가 인공지능을 바둑으로 이긴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세돌뿐만 아니라 인류는 단 한 번도 세계 어떤 바둑 기사도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2016년 3월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알파고 리라고 불리우는 알파고 인공지능이었는데 바로 1년 반 후에 계속해서 알파고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후에 알파고 제로라는 컴퓨터는 단지 36시간 바둑 공부를 스스로 한 다음에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리를 100경기에서 100경기 다 이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인공지능에선 바둑은 이제 접고 다른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간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저는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야, 잘 된 거 아닌가? 인간이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넘지 못하던 세계를 인공지능이 찾아냈다면 우리가 배우면 되잖아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답니다. 이번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요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물건을 찍으면 그 물건이 뭔지 알려줍니다. 이건 사과다, 시계다, 사물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우리는 요즘은 기술이 다가오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초기에 이 인공지능이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보고 분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우리에게 개와 고양이를 분간하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 컴퓨터에게는 예를 들면 이 귀를 보고 어떤 게 고양이 귀고 개의 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재밌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사진 같으십니까? 이쪽에 있는 건 뭐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두 가지 사진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치와와고요. 하나는 초코칩 쿠키입니다. 구분되세요? 이거 아마 멀어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거 가까이서 보면 구분 쉽잖아요. 컴퓨터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고양이가 있고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컴퓨터로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은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냐면 CCTV가 이렇게 찍으면 그 CCTV에 찍히는 모든 것들이 뭔지 구분을 하고 심지어 이제는 신원까지 파악을 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컴퓨터가 쭉쭉쭉 해서 이 사람 누군지 주민번호 이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기능까지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물건을 이제는 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새들을 인공지능이 보고 이게 새라고 맞히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도 종류가 많고 새의 뒷모습을 보면 사람은 저거 새 꽁무니네 알 수 있지만 컴퓨터로서는 저게 뭔지 알 수가 없죠. 밀림 속에 숨어있는 새의 날개깃이 조금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그걸 맞히는데요. 어떤 과학자가 반대로 이 인공지능에게 도대체 너가 생각하는 새의 이미지가 뭐냐? 새가 뭐냐?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내놓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새의 이미지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사진은 아닙니다. 제가 사진은 못 구했는데 마치 이와 같이 단지 그냥 어떤 색의 조합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이 인공지능이 저런 이미지를 새라고 이해하는지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세돌을 알파고가 이겼는데 알파고가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이세돌을 이겼는지 인간이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특이점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인간의 지성은 아주 천천히 쭉 성장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 현생 인류의 역사가 20만 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긴 기간 동안 인류는 자연계 속에서 하나의 그냥 존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나약한 존재였죠. 인류가 모여 살면서
자연계에 어떤 변화도 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동물들이 그렇듯이. 그냥 그 안에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얘기가 전혀 달라졌죠. 그때부터 특히 기계지능이라고 불리는 것이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는 그 기계지능이 인간 지성을 앞지르는 그러한 특이점의 시대를 살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단지 바둑이었을지 모르지만 산업의 모든 부분에서 만약에 기계지능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기 시작한다면,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패턴에 의해서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기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것을 이 세계를 스스로가 만들어갈지에 대한 예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의 인공지능이, 어떤 로봇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인간은 이 전체의 존재 세계가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방해되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런 스토리들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구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인간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로요. 여기서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학자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혹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호모 사피엔스라는 현생 인류가 이 시기를 넘어설 수 있다면, 이 시기를 넘어서 이 시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적응해낼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이제 호모 데우스, 신적인 존재라가 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인류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완전히 점령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통한 대량 생산이 시작된 혁명이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그러한 변화라면, 4차 산업혁명은 지금 막 그 초입에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시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 인류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 상호작용하고 작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신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 범위와 복잡성에서 이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약속 혹은 잠재적 위험의 시기는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변화의 시대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기술의 급변도 빨랐지만 이 이후는 얼마나 더 빠를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마저도 어려울 정도로 빨리 변화할 거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을 뭐라고 설명할지를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 블록체인, 빅데이터, 다 생소한 표현이실 수 있습니다. 다 지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다양한 설명들이 사실은 코끼리의 다리 만지기처럼 이 전체의 변화를 다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이 정의가 내려져 있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국 카이스트의 이민화 교수라는 사람이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변화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고 물질혁명이었다. 양적과 질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던 것이 1, 2차 산업혁명이었다. 3차 산업혁명은 그것과 달랐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라고 하는 인터넷 가상세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보혁명이라고 부르고요. 인터넷과 온라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게 뭐냐면, 현실 세계를 가상세계인 온라인으로 집어넣는
디지털화 기술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화 기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 카메라 이렇게 찍는 것도 디지털화 기술이죠. 왜냐하면 실존하는 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온라인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라고 볼 수 있다고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 호환하면서 완전히 융합하는 것,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3차 혁명에서는 현실 세계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3차 혁명이었다면 이제 4차 혁명 시대에는요, 인터넷 가상 세계에 있는 것을 거꾸로 현실 세계로 가져와서 현실로 만드는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그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가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실 세계를, 자, 현실 세계라고 하면 삼간의 세계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공간과 시간과 인간, 이 살아가는 게 현실 세계다. 이 현실 세계를 지금은 기술로서 가상 세계에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똑같이 1대1로 대응되는 세계를 인터넷에다 구현을 해놨어요. 그 말은 현실 세계에서는 야, 이걸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다 실험을 해볼 수가 없는데, 가상 세계에서는 예를 들면 건물을 우리가 100층짜리 건물을 지면 어떻게 될까를 가상세계에서 똑같은 물리법칙을 가지고 지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것을 한 층을 더 올리면 괜찮나? 가상세계에서 실험을 하면 거기서 무너지면 현실세계에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현실에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가? 즉, 가상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대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측과 맞춤을 통해서 현실세계 최적화를 해줄 수 있는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세계, 지형, 산, 길, 이것을 컴퓨터 속에 다 그대로 넣어놨잖아요. 이 가상세계 속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공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까지 여기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를 딱 물어보면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차들이 100만 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서울 시내에 어느 쪽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속도와 교통 체증이 어떻기 때문에 당신은 몇 분 후에 목적지 피스센터에 도착할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혹은 길이 막히니까 저쪽으로 가면 좋을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현실 최적화로 봤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연료를 아끼고 교통체증을 줄이고 현실 최적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단지 내비게이션에서가 아니라 공장, 병원, 학교, 운송, 여행 등 앞으로 우리 생활 모든 것에 확산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중장비 회사입니다. 캐터필러라고 하는 중장비 회사인데요. 중장비 회사의 고민이 뭐냐면 중요한 공사 현장에서 이 기계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 회사에서 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중장비의 부품에다가 인공지능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 기계가 얼만큼 연한이 되었고 얼만큼 활동을 했는지를 컴퓨터가 보고 있다가 야, 이거 조금 있으면 고장나겠어? 알려주면 고장나기 전에 가서 부품을 갈아버리는 겁니다. 비포 서비스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업계의 판도를 바꾼 거죠. 아마존이라는 택배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택배 회사입니다. 택배 회사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고객의 구매 패턴을 연구해요. 자, 성내동에 있는 어떤 애기 엄마가 요즘 계속 구매 패턴을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쯤에 기저귀를 구매할 거야. 가장 여기 가까운 물류창고에 기저귀를 갖다 놓는 겁니다. 주문하자마자 갖다 주는 겁니다. 배송에 혁신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존이란 택배 회사는 삼성, 구글, 애플 등의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의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리쇼어링이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해외로 자국의 기업을 내보냈던 회사들이 다시 자국으로 그 회사를 끌고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독일을 생각해요. 독일 그러면 무슨 산업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자동차, 특히 그죠? 자동차 산업. 자, 자동차 산업을 할 때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전 세계로 공장을 내보냈습니다. 값싼 인력을 위해서. 그런데 이 회사들이 이제 독일로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일합니다. 기계가. 그러니까 값싼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고급 노동 소수의 몇 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산업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프린터기입니다. 자, 프린터기는 이 종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프린트를 해주잖아요. 최근에 3D 프린터라는 게 나왔습니다. 종이에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프로그램한 거를 찍어내듯이 이제는 종이가 아니라 물건을 직접 찍어내는 거예요. 프린터기가. 자, 이 3D 프린터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서서히 세계를 바탕으로 입체적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기 3D 프린터. 이전 잉크젯 프린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료를 분사해 한 겹씩 층을 쌓으면서 입체 모형을 탄생시키는데요. 손으로 소재를 닦고 구멍을 내고 조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3D 프린터는 선처 세계로만 있으면 어떤 형태의 물건이라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3D 프린터는 전 세계 각종 산업에 적용되며 또 다른 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정말 무한한데요. 먼저 환자 맞춤형 의술과 의수 제작, 아가미 구철물이 인공 턱뼈 제작, 치아 구철물 제작, 청각 장애용 구청기 제작 등은 이미 3D 프린터로 충분히 구현 가능한 현실적인 맞춤 의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외과적 수술에 필요한 응급 의료기기 제작은 물론 치료에 필요한 각종 모델링까지 3D 프린터가 인간을 위한 의료기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를 모으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심장의 일부를 실제 환자에게 이식한 것인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고 심장마비가 오기 전 사전 예측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바로 이 슈퍼카는요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3D 프린터라는 자동차는 있었지만 이렇게 슈퍼카가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3D 프린터를 이용해 차 표면을 먼저 만들어서 레고처럼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슈퍼카 무게는 635kg이 되지 않는데요. 기존보다 90%나 가벼운 차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서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 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개발사에서는 3D 프린팅을 통해 제작 과정을 단순한 슈퍼카를 대량 생산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니까요. 빨리 대중화가 돼서 신나겠다고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You write all year the plans of what this house will look like. 3D 프린터가 집을 만드는 겁니다. 설계도만 넣어주면 기계가 플라스틱이 아닌 콘크리트를 통해서 집을 짓는데요. 이 집을 만드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 초기 기술인데 하루도 걸리지 않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허리케인에도 강하고 가격도 너무 싸고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는 겁니다. 자, 이 3D 프린터 기술이 이런 인공지능과 모든 기술이 합해지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산업의 변화는요, 자원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한정적이라는 거죠. 자원이니까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와 경쟁이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산업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는요, 가상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세계로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는 편집과 복제가 가능합니다. 얼만큼요? 무한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현실 세계로 지금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술로 인해서 현실 세계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아까 잘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3D 프린터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3D 설계도만 있으면, 입체 설계도만 있으면 우리 집에서도 프린터를 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값싸게. 아까 슈퍼카도 값싸게 많이 보급할 수 있게 된다. 돈이 점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들이 제작비가 앞으로 0원, 제로로 수렴해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즉 소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소유와 경쟁이 아니라 관계와 공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보를 나눔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너도 가지고 나도 가지고 그것을 싸울 필요가 없는 완전히 무한대의 생산으로 가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걱정들이 시작되었느냐, 앞으로 미래 직업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라든가 세계 경제, 과학 그러한 기관들에서 내놓는 예상에 의하면 향후 10년 내에 20년 내에 사라질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에는 한 세대가 가건 몇 세대가 가던 농사를 지으면서 바로 내년에 뭐가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뭘 교육시키고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사람들은 평생의 직업이 10개, 20개 이상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무엇을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죠. 다만 직업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농업 중심이었던 대부분의 1차 산업혁명이 벌어질 시기에 전체 인류의 직업의 80%는 농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계속 변화를 했죠.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제조업이 등장을 하고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서비스업이 등장을 했고요. 3차 산업혁명 이후에 IT 정보기술이라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컴퓨터를 다루고 인터넷 공간에서 하는 게임을 만들고 완전 다른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전체 직업이라는 건 사라진 게 아니라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양이. 지금은 농업이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앞으로 어떤 직업의 세계가 열리냐는 겁니다. 기존의 1, 2, 3차 산업혁명은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1, 2, 3차 산업혁명 때 있었던 일은 다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자, 산업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생산과 소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산업이 벌어져 왔습니다. 소비라는 것은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지 않습니까?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를 통해서 산업이 발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은 일자리를 파괴했고 인간의 욕망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이런 변화들이 시작된다는 건데요. 이 표 본 적 있으십니까? 매슬로우가 얘기한 인간 욕구의 단계라는 도표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은 의식주에 대한 생리적 욕구가 있고 이것이 충족되어지면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욕구로 성장을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이런 생존을 위한 욕구, 또 안정된 삶을 위한 욕구를 위해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벌어진 것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넘어서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추구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다. 자존감의 욕구.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단계의 욕구인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온 게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즉 요즘 아이들이 보면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인터넷에 내 사진을 해서 올리고 계속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내 글을 올리고 이것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고 나를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인간의 욕망은 이것까지 채워졌을 때 그 다음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아실현 욕구라고 합니다. 자아실현 욕구라는 것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창조적으로 가능성을 실현하는 욕구입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즉 인간은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갈 거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다양한 기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비행기보다 빠른 기차가 나올 거고 이미 시작이 되었죠. 인간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 드론을 통한 배달, 수많은 기술들이 반영이 됩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 쉽습니다. 아까 3D 프린터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인공장기, 앞으로 인간의 신체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약 2045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지, 2045년이 되면 인간이 불멸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왜? 신체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장나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자기가 선택해야만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말기 뇌 종양을 앓던 14세 소녀를 냉동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되면 깨어나겠다는 거죠. 영화에도 보던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473개의 유전자를 가진 인공생명체를 사람은 만들었습니다. 인공생명체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것을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상에 따른 거죠. 인간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퍼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태어나기 전에 가족력을 가진 선천적 병 같은 거를 해결해서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윤리적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능이나 외모 이런 것들도 미리 편집을 해서 태어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윤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고민까지 나오고 있는 게 기술입니다. 이것도 2016년도에 멕시코에서 한 여성의 난자와 한 남성의 정자를 또 다른 여성의 자궁에서 키워서 아기가 태어난 새 부모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또 다른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궁을 사람으로 하지 않고 자궁과 똑같은 환경을 가진 인공 자궁을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술적으로 이미 개발 중에 있답니다. 즉, 여성도 아기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난자라는 세포만 부여를 하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요. 자칫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생산되듯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걸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이미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성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과 출산이라는 것이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성의 충족이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거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들게 내 성격을 알아서 맞춰주고 그런 기계가 나와서 그것을 충족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노후 관리 생각하기에 따라서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병들고 노쇠해져도 이러한 기계가 알아서 나를 보필하고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은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전통적인 가정의 역할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이 불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에 의해서. 현대사회에서는 양성애라든가 페미니즘 등등 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깨지는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까 고민을 함과 동시에 그래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 할지 모르지만 기술이 자칫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에이 설마라고 할 게 아니에요. 정말로 벌어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절반 이상이 믿고 보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나오죠. 동산의 모든 과일은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절대 따먹지 마라.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인류 문화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 조상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신화, 종교, 예술, 언어, 과학, 규범, 기술 등 인간의 문화다. 즉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인간의 문화와 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법할 수 있는데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랬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해져 버렸습니다. 소위 창조주가 만든 모든 만물 세계의 원칙과 질서를 깨고 보편적인 진리와 정의와 선이 깨져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그 밖에서 마음대로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버린 거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자연계를 자기 의지로 파괴하는 존재가 인간이 되어버렸고요, 모든 질서를 깨는 그러한 역할도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현대사회로 끌고 와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산의 모든 과일은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세계는 인간의 창조성과 의지로 뭐든지 사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선악과 많은, 이 선악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는 이 선악과를 하나의 열매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곧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혈통과 연결되어 있고 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기술만으로 놓고 보면, 창조성으로 놓고 보면 만들어진 이 모든 세계를 재조합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범접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으니 그것이 사랑이고 가정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현대 급변하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다가올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평화협회 이 창설 그 연설을 보면, 그 영상이라든가 보면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를 통해서 인간은 영적 의식을 고양해 왔고, 과학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 세계를 주관하는 창조성을 키워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영성이, 인간의 영적 의식이 그 방향을 주관해서 이끌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를 보면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종교도 자칫 개인의 신앙이나 개인의 구원 차원에 머무르는 것은 아닌가. 과학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입니다. 즉 인류 최대의 위기, 인류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느냐, 번성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가정이 붕괴됨으로써 인류의 미래가 사라지느냐라는 그러한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 시기에 지금 우리는 가정평화협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적절한 출범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시적절한 게 아니라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모두의 사실은 책임인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인간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라고 했습니다. 아까 자아실현 욕구까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진정한 자아실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사실은 이 표에 보시면 제일 위에 한 칸이 비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매슬로우가 얘기하는 욕구의 단계에서도요,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실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초월적 욕구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무엇이냐 하면 이 아래 단계에서 요구하는 소유에 대한 것들을 다 넘어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충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초월적 욕구라는 겁니다. 봉사나 기부나 희생 등 가치로움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단계의 욕구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아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얻는 만족에 대한 욕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상대를 기쁘게 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찾는 단계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욕구의 특징은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부터 안전 욕구, 소속, 자존감의 욕구까지는 이걸 모아서 결핍 욕구라고 얘기해요. 없으면 불편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욕구고, 사실은 여기까지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존재하는 욕구입니다. 이 다음부터는요, 성장 욕구, 성취 욕구라고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욕구이고, 이 마지막 단계의 초월적 욕구는 이 아래의 단계들을 거치지 않아도 어느 단계에서도 추구할 수 있는 욕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는 인간이 이 정도 단계의 욕구를 추구할 때가 되면 5차 산업혁명이 올 거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는가를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결코 혼자서 행복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 혹은 초월적 욕구는 가정을 터로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홈 기술입니다. 가정이 전부 컴퓨터로 제어되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 기술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기술인데요, 사실은 혼자서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한 개인으로 존재할 때는 인간 개인은 사실은 그저 물리적 존재죠. 있다가 사라지면 끝나는 물리적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관계가 시작됨으로써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기술의 발전도 가정을 위한 기술로 발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 혼자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스마트 홈 기술이 아니라 스마트 패밀리, 가족을 위한 이러한 최첨단 기술들이 등장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입니다. 지금부터의 세계는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자나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상을 사람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스마트 홈 기술이라는 거는요, 모든 산업에다가 인공지능을 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능화된 인테리어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소위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그러니까 즉 겉구조입니다. 겉구조. 우리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 가족에 대한 철학적 의미, 부모, 자녀, 부부, 형제, 자매, 그들의 관계와 역할, 사랑, 행복과 같은 감성, 이런 차원에서 집이 아닌 가족을 위하게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 나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상상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그냥 재밌게 상상을 해봤어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저는 못합니다만 사람들이 원하면 충분히 만들어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기술을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카카오톡이, 인공지능이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주는 거예요. 결혼기념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잊지 말고 준비를 해야겠죠. 당신의 아내 33세이고 한국 대구 출신이고 이런 성격을 가진 당신의 아내가 좋아할 만한 선물 추천을 알려드립니다. 클릭하세요. 기념일 당일날 날씨를 고려하고 두 분의 성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두 분 모두 만족할 만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공연을 추천드립니다. 클릭.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손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와의 소통이 너무 문제가 큽니다.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가장 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둘째 따님이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선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따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영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따님과 대화를 해보면 아마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요즘 사춘기에 소녀들이 좋아하는 선물은 이런 겁니다.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우면 어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곧 칠순이신데 선물을 뭐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깊이 있는 심정적인 그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기술이 도와준다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런 기술로 나가야죠. 기술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을 해체하고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기술이 발전한다고 했으면 누군가는 그 가족의 가치를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 문제가 얼마나 이 사회에 심각합니까? 남녀가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부부가 서로 이해할 수 있게 기술이 도울 수 있을 거고, 세대 간의 갈등을 기술이 도울 수 있을 거고, 다문화가 섞여 사는 걸 돕고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돕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한 가정의 보편적 영성을 얘기합니다. 각 종교들이 찾아온 내적인 보편적 진리들이 함께 이러한 가정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보편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인문, 사회과학의 모든 지식들을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만 찾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기술이 내 손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지어준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요, 앞으로 우리 가정평화협회 세계 지도자분들께도 사실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평화협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기술 과학자들에게 가족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만드는 경진대회를 엽시다. 가족을 위한 기술 국제회의를 엽시다. 가족을 위한 기술의 엑스포를 엽시다. 대기업들이 동참해서 인간을 위한 기술이라고 하지 말고 가족을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면 어떻습니까? 홍익인간 대가족 문화, 한국 고유의 철학을 우리가 강조합니다. 여기에 첨단 기술을 합한다면 정말로 가정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만들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된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러한 통일된 나라의 바탕이 될 새로운 가정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세계 가정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앞장서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과학자도 기술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목소리에 의해서 과학은 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시대를 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결코 사라져서 안 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 다음 세대에 그대로 보존되어서 물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7년 4월에 과학자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연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빠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설을 들으면서 여기서 사람을 빼고 사람을 위한, 인간을 위한이라고 하지 말고 가족을 위한이라고 말해야 옳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한 개인으로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참다운 인간으로 완성하고 그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한 기술로 가야 된다. 개인만 강조하면 요즘 그 성윤리에 있어서 성자기결정권, 유엔을 비롯한 세계적인 인권기구들이 성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개인의 행복을 바란다면 개인이 뭐든지 할 수 있게 모든 제도가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그것은 인류가 공멸하는 길입니다. 가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모아나가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 이 부분은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함께 상상하고 함께 미래를 만듭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학은, 정리하겠습니다. 과학은 가족을 위해서 발전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가치를 외치고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과학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도, 더 나아가서 경제, 교육, 예술, 언론, 종교,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전통적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가정을 지킬 수 있게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야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 가정평화협회가 얘기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 이상적인 가정을 통한 평화세계 실현의 비전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힘을 모아서 이 세상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류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이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정평화협회 모든 회원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